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케이블 TV 위클리 서울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서울시 경전철 재정 사업의 조속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잘 되던 사업이 어느새 장담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됐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서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 경전철 재정 사업은 모두 5개. 하나는 10여 년 전 이미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우이신설 연장선. 나머지는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강북 횡단선과 목동선, 면목선, 난곡선 등입니다. 강남북 지역 균형 발전과 교통 복지의 목적이 가장 큽니다. 송파구 34개였습니다. 강북구는 7개, 서대문구 8개 이랬거든요. 그만큼 이 강남북의 교통 격차가 큰데 아무튼 우리 면목선을 비롯한 서부선, 난곡선 등 강북 횡단선까지 꼭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계획들이 좌초 위기에 빠졌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토론회를 연 건데 사업 추진의 불투명성을 끄집어냈습니다. 이 도시철도의 수호에 대한 많은 시민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도 바뀌고 또 시장도 바뀌는 후에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강북 횡단선과 목동선 등 4개 노선들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 민주당 의원들은 민간 투자 사업으로의 전환을 가장 우려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 역시 선거 때 공약으로 조속 추진을 내걸었으니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4개 노선은 소위 민자가 어려운, 즉 사업성이 부족해서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한 건데 민자로 바꾸라는 이야기는 또 하세월이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죠. 적어도 약속한 것은 이행을 해나가야겠고 시간 문제인 것은 또 효율적으로 풀어나가야 되겠다.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더 간격을 찾는 그런 지혜를 모으는 자리로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4개 노선들의 결과 발표가 예상되는 시기는 약 2달 뒤. 과연 토론회까지 연 야당 의원들의 강조를 정부는 어떻게 반영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서울시가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도를 덜기 위해 한강에 수상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템스강에서 운영 중인 리버버스를 벤치매킹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미 운영 중인 한강 수상택시가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으면서 수상버스가 효과가 있을지 벌써부터 의문이 제기됩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국 템스강을 운항하는 수상버스인 리버버스. 200명의 인원을 싣고 시속 50km로 달릴 수 있습니다. 1회 편도 요금은 8,000원에서 최고 14,000원. 4개 노선에 24개 선착장을 오가며 승객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혼잡을 빚고 있는 김포 골드라인의 문제 해결을 위해 꺼내든 카드는 바로 수상버스입니다. 수상버스는 행주대교 남단을 출발해 여의도와 이천, 압구정과 잠실까지 10개 선착장에 30km 구간을 운행할 예정입니다. 행주대교 남단에서 여의도까지 20분이면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용객 편의를 위해 정기권을 도입하고 지하철과 버스와의 환승 할인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접근성입니다. 바쁜 출퇴근길, 집에서 선착장까지, 선착장에서 회사까지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느냐가 수상버스 성공의 관건입니다. 지난 2007년 도입된 한강 수상택시가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또 다른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까지 접근하는 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수도권에 이제 사람들의 통행 패턴을 보면 그 환승을 2회 이상은 거의 안 해요. 일단 이렇게 리버버스로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기본 2번 환승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사람들이 이거를 접근성 측면에서 선호하기 어려운 이제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자전거 도로 확충에 나섰습니다. 78km에 이르는 한강 둔치 내 자전거 도로와 선착장을 연결하는 진입로를 개설해 자전거를 보조 교통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선착장과 인근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도입해 환승 시간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자전거를 좀 싣고 수상버스로 이동하고 다시 자전거를 타는
이런 형태를 시민들이 어떤 대체교통수단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을 했고요. 선착장까지 최대한 가깝게 도착할 수 있는 셔틀버스를 주요 거점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과 연계해서 순환형 형태로 운영을 한다거나 더불어 긴급 이동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수상 택시를 수상 버스와 병행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한강의 빠른 유속과 함께 포구동 기상 악화 등에 따른 안전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어 수상버스의 출퇴근 교통수단 대체는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서울시민 생활체육인의 대축제 서울시민리그가 8개월간의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시작을 알리는 첫 경기는 복싱이었는데요. 한강을 배경으로 특설 무대가 마련돼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마포대교 아래 마련된 특설링. 사각의 링 위에서 두 선수들이 혈투를 벌입니다. 거침없이 상대를 파고들고 소나기 주먹을 퍼부으며 상대를 압도합니다. 결국 스탠딩 다운까지 빼앗습니다. 상대보다 주먹을 한 번만 더 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밖에 TKO를 못해가지고 한 번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었는데 못해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이어서 여자 선수가 링에 오릅니다. 오직 승리를 향해 한치의 망설임도 물러섬도 없습니다. 2분 2라운드 경기에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모두 쏟아붓습니다. 운동하고 이렇게 경기 나온 거 처음인데 시합해보니까 되게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더라고요. 네, 상대방분도 되게 고생하셨고 네,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냥 잘 맞기. 박진감 넘치는 경기에 시민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응원을 보냅니다. 야외에서 이렇게 나와서 시민들이 볼 수 있고 뭐 아직 아마추어니까 뭐 많이 배우고 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생활체육인의 대축제 서울시민리그가 복싱을 시작으로 8개월간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총 9개 종목 9천여 명이 참가해 2,048개 경기를 치릅니다. 올해는 특히 당구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리그에 본격 합류했습니다. 주요 리그 현황을 보면 9개 종목 중 팀 수는 탁구가 160개 팀으로 가장 많고 그 뒤로 당구, 농구, 족구 순입니다. 대회는 예선과 본선, 결선으로 나눠 진행되고 12월 야구 경기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당구 종목이 새롭게 편입이 돼서 중장년층의 동호인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9개 종목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종목들이 리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서울시민리그. 서울의 대표 생활체육리그로 자리 잡은 가운데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상봉입니다. 전국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 사기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공인중개사마저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부동산 중개 자격이 없는 A씨는 사회 초년생을 상대로 신축 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해당 빌라는 전세 계약 후 임대인이 바뀌면서 세금 체납으로 압류돼 세입자는 2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공인중개사까지 가담한 조직적인 전세 사기에 당한 겁니다. 주변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하게 되고요. 무자격자인 부동산 컨설팅 업체 직원 같은 경우 임차인을 모집했기 때문에 모집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계약서 대필을 통해 대필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월부터 3월까지 전세 사기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 수사한 결과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과 중개보조원 4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취업준비생 등 20, 30대 청년층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시와 자치구 합동조사에선 70건이 넘는 불법 중개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이 중 자격증 대여 의심 등 4건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전세가율이 이제 높은 지역, 80% 이상 되는 지역들을 이제 뽑아서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이제 공인중개사들을 이제 점검을 다녔던 거였거든요.
서울시는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 점검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을 2번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해당 물건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와 동시에 전세 사기 피해 방지책도 추진합니다.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상 공간을 활용한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을 취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주변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경우를 고독사라고 합니다. 고령화 추세에 더해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 고독사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요. 양천구가 AI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고독사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독사 징후를 사전에 발견하기 위해 통장들이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며 우편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통장들이 어르신의 집을 찾아 안부를 묻습니다. 어르신 계세요? 어르신! 우편함이 가득 차 있는 집이 우선 방문 대상입니다. 안 가져가? 건강보험료는 가져가야 되는데. 양천구가 어르신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도입한 이웃이 오는 날. 통장 3,500여 명이 홀로 사는 어르신 집을 수시로 방문해 고독사 징후가 있는지 살핍니다. 홀로 몸이 많이 아프셔가지고 나오시지 못하신 분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고 있어요. 추적을 해가지고 거기 그분이 사나 안 사나 보고 이제 동사무소 가서 이제 말씀을 드려요. 고독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지난 2021년 고독사 사망자는 3,378명, 직전 5년 동안 꾸준히 늘었습니다. 서울은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1.3%로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자치구별로 고독사 예방 대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양천구는 AI와 스마트 기기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의 돌봄 매니저가 가구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파악하고 식사 배달이나 안부 확인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기 제품을 사용량으로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스마트 플러그 사업도 하고 있고요. 주 1회 AI가 전화를 하고 건강 상태 및 안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에는 청년 고독사 문제에 대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고독사 예방 지원 대상을 장년층에서 청년층까지 확대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20, 30대에도 알게 모르게 그 청년 고독사가 많아요. 부모나 이제 주위 분들한테 그거를 쉽게 얘기를 못 하시더라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분은 쉽게 해서 굶어 죽는 식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관심이 제일 필요한 것 같더라고. 하지만 지자체 대책만으로는 고독사 예방에 한계가 있습니다. 양천구는 구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합니다. 주변 이웃을 잘 살펴봐 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양천구 복지상담센터 2620-3333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나 혼자 살기도 힘든 세상인데 왜 아이를 낳아야 하느냐 생각하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가족을 보고 조금 생각이 바뀌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가 간다에서 경남 고성군의 한 다둥이 가족의 행복한 하루 담아왔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0.78명입니다. 평생 부부가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인구 유지를 위한 2.1명에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한 명 낳아 한 명 키우기도 힘든 요즘 7명의 남매를 키우고 있는 다자녀 가구를 방문해 일상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아침 7시, 딸 6명의 아들 하나인 다둥이 가족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아침 식사는 딸기잼을 바른 빵으로 간단히 해결합니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5명이 동시에 등교 준비를 합니다. 첫 시작은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가는 중학생 아들. 고등학생들은 엄마가 직접 차를 이용해 학교 앞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 사이 집에 있는 초등학생 막내딸은 가방을 챙기며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다 엄마와 함께 걸어서 학교로 향합니다. 대학생 딸을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데려다 주는 것을 마지막으로 꼬박 2시간의 등교 전쟁이 끝납니다. 바쁜 상황 속에서도 엄마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는 일을 잊지 않습니다. 9시를 넘어 돌아온 집.
엄마 이유정 씨는 한숨 돌릴 틈도 없이 출근 준비에 나섭니다. 집안일은 남편과 나눠서 하고 있지만 아직 엄마의 손길이 닿아야 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부터 편의점, 빵집, 지금의 공방까지. 이 씨는 7남매를 낳고도 한 번도 일을 쉰 적이 없습니다. 경제적 이유를 빼놓을 수 없지만 출산과 육아가 일을 포기하는 이유가 돼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처음부터 만약에 결혼을 하고 아기를 놓고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가 있을 수도 있고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옆에 뭐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정말 내가 힘들 때는 힘들다라는 그 단어를 쉽게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옆에 항상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출산 후에도 사회 활동을 하는 여성들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육아와 출산은 경력 단절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씨는 현실적으로 엄마들이 계속 일을 하기 위해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 출산 이후 25년 동안 정부와 지자체의 출산 혜택을 경험했지만 대부분 현금을 주는 출산 장려금이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피부로 느낄 만한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지자체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요즘에는 아기를 놓으면 그 얼마를 지원해 준다 뭐 그런 개념들이 있긴 한데요. 예전보다는 조금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이제 엄마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도 멀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일을 마치고 돌아오니 어느덧 오후 5시 30분. 바쁜 일상에 지치법하지만 엄마는 아이들과 함께 장 보는 시간을 빼먹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담다 보니 금세 10만 원. 부담 대법도 하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걱정은 사라집니다. 저녁 6시가 넘어서야 준비되는 저녁상. 바쁜 아침과 달리 저녁은 모두가 먹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하고 푸짐한 한 상이 차려지자 옹기종기 가족들이 모입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크면서 7남매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은 줄었지만 저녁 식사와 함께 시끌벅적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아침 등교부터 저녁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많으면 힘들 것이라는 걱정과 달리 가족 간의 끈끈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자가 간다, 표영민입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